50페이지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단원평가 문제고 빠르게 한번 풀어보고요. 오늘 단원이 조금 많이 있으니까 빨리 나오도록 할게요. 50페이지 단원평가 문제 1번이고요. 이 실험은 이제 부피가 커질수록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가 같은 경우는 면적이 작으니까 빨리 염색이 된다는 거고요. 나 같은 경우는 면적이 커지니까 그만큼 효율성이 떨어지고 덜 염색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표면적이 넓어질수록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피에 대해서 표면적이 B가 커질수록 이제 물질 교환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런 내용이고요. 자, 그럼 기억은 가는 중심까지 붉게 변하였다 되어 있는데요. 뭐 위에서 보듯이 1cm짜리 사각형은 모두 이제 염색이 되었고요. 나 같은 경우는 가운데가 이제 염색이 안 됐죠. 그치?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니은 같은 경우는 부피에 대한 표면적의 B가 의무조각이 클수록 돼 있잖아요. 작을수록 표면적의 B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건 니은은 틀렸고요. 디귿 같은 경우도 가보다는 나에서라고 했는데요. 가가 더 물질 교환이 효율적이게 되겠죠. 그래서 1번에 1번 되겠고요. 부피가 크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부피가 크면 클수록 표면적의 B가 작아지기 때문에 물질 교환 면에서 비효율적이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1번에 1번이고요. 2번 염색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돼 있는데요. 염색체는 DNA를 감아주는 단백질로 되어 있고요. 단백질 이름은 이제 히스톤 단백질이라고 말씀드렸었어요. DNA는 많은 수의 유전자가 있고요. DNA라는 기다란 이제 실 속에 유전자가 여러 개가 있다. 수많은 유전자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DNA가 이제 우리가 분열할 때는 막대기처럼 단단하게 응축된다고 했죠. 3번 세포가 분열할 때는 핵 속에 가는 실처럼 풀어져 있다. 여기 3번이 정답이 아니고요. 3번이 정답이죠. 3번이 틀린 거고 평소에는 실처럼 풀어져 있는 염색사 형태이고 그 다음에 분열할 때는 서로 뭐 꼬이거나 끊어지거나 하면 안 되잖아요. 정보를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그리고 정확하게 반으로 나누기 위해서 뭉쳐져 있다고 했죠. 뭉쳐서 혹은 응축돼서 분열하는데 그 형태를 염색체라고 했어요. 그래서 2번에 3번이고요. 4번에 한 생물의 몸을 구성하는 체세포에는 모두 같은 수의 염색체가 들어있다고 했는데요. 한 종의 생물에는 같은 수의 염색체가 있어요. 사람 같은 경우는 46개, 다른 동물들은 또 다른 종류, 다른 수의 염색체가 있겠죠. 체세포에서 쌍을 이루고 있는 크기와 모양이 같은 두 개의 염색체를 우리가 상동 염색체라고 하고요. 크기와 모양이 같은 한 쌍을 상동 염색체라고 하고, 그럼 사람은 상동 염색체가 23쌍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겠죠. 23쌍이 있고 23쌍의 상동 염색체 중에 22쌍은 상염색체라고 해가지고 일반 우리 몸을 구성하는 염색체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쌍은 남녀를 구분하는 성염색체라고 말씀드렸었죠. 이번에 3번이고요. 3번은 네, 요 사람 같아요. 그죠? 제일 마지막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XX 돼 있으니까 여성일 거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뭐 수업 때는 말씀 안 드렸지만 1번부터 22번까지의 이 순서는 크기 순이에요. 그래서 1번이 제일 크고 보시면 점점점 작아지죠. 그래서 상염색체가 점점점 작아지고 성염색체는 크기랑 상관없이 제일 마지막 아래쪽에다가 배열하는 거예요. 여튼 뭐 22쌍에다가 성염색체가 하나가 있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여성이게 되겠죠. 그래서 1번은 틀린 거고요. 이 사람의 생식세포에는 23개의 상염색체와 1개의 성염색체가 있다 그랬는데요. 22개와 1개, 22개와 2개로 되겠죠. 아니죠. 22쌍과 한 쌍이라고 되겠지, 이제? 말이 이상하네. 3번 기업과 니은은 유전 정보가 서로 같다 그랬는데요. 기업과 니은은 하나는 아빠한테 송보고 하나는 엄마한테 송보기 때문에 형질은 같은 형질이지만 이제 예를 들면은 아빠는 머리 쪽 유전자가 곱슬이야. 근데 엄마 머리 쪽 유전자가 직모야. 이런 식으로 좀 다를 수 있죠. 그래서 같은 형질을 나타내는 거지만 정확한 유전자 형질은 다른 거죠. 유전자 형은 다를 수 있어요. 유전 정보는 조금 다를 수 있죠. 4번은 기업과 니은은 감수 분열 시 서로 다른 생식세포로 나뉘어 들어간다 그랬는데요. 하나는
하나는 분열돼서 이제 우리가 감수 분열될 때 쪼개지겠죠. 3번에 4번이고요. 두 개의 X 염색체는 모두 어머니에게서 되는데 하나는 아빠, 하나는 엄마. 그죠? 그래서 3번에 4번 되겠고요. 4번은 체세포 분열 과정이고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되는데요. 뭐 라 같은 경우가 제일 마지막이 되겠죠. 그리고 다가 이제 세 번째가 되겠고 가는 중기가 되겠고요. 나는 전기가 되겠네. 나는 핵막이 사라지면서 염색체가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방추사가 생성되기 시작하는 전기. 가는 가운데 배열되어 있는 중기. 그지? 방추사가 염색체 사이에 있는 동원체라는 부위에 붙는다 그랬죠. 그리고 다 같은 경우가 양극으로 이동하는 후기. 라가 이제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는 말기가 되겠고요. 이제 핵막이 다시 생성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4번하고 그 다음에 8번에 있는 그림 있죠. 4번은 체세포 분열이고 8번은 감수 분열인데 이 그림을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요 네 가지 단계 잘 알아두시고요. 자, 1번에 가는 중기이다 맞고요. 2번에 전기는 핵막이 사라지고 막대 모양의 염색체가 나타나는 시기다 맞고요. 3번에 다시기에 염색분체가 분리되어 이동한다 돼 있는데요. 네, 하나의 염색체에 이렇게 가운데 동원체가 있고 하나의 염색체에 이렇게 염색분체가 두 개가 있다 그랬죠. 하나하나를 우리가 염색분체라고 하고 이 염색분체 두 개를 우리가 합쳐서 염색체라고 한다고 했어요. 체세포 분열 때는 염색체에서 붙어있던 염색분체가 이렇게 하나씩 나눠지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3번 같은 경우 염색분체가 분리된다가 맞고요. 4번에 라에서는 세포판이라는 건 식물에서만 있는 거고요. 동물세포 같은 경우는 바깥에서 이렇게 세포집 한입이 일어난다고 그랬었고 이렇게 바깥에서 이루어진다고 그랬었고 쪼개는 과정이 그 다음에 식물에서는 가운데 세포판이 나타나서 안쪽에서부터 쪼개진다고 했죠. 그래서 그 세포판이 나중에 세포벽이 되고 그래서 답은 4번이네요. 5번은 맞고요. 5번에 이제 양극으로 중기에 배열돼 있다가 양극으로 이제 방추사에 의해서 끌려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양극으로 이동하는 시기는 후기가 되겠고 각각의 염색분체가 4개씩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각각의 염색분체가 하나로 쪼개지면 또 염색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5번에 4번 되겠고요. 6번은 염색체를 우리가 염색하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 아세트산 카민이라는 용액이 있는데요. 요 아세트산 카민은 염기성 염색이고요. 염색약이고 이 염색약에 의해서 염색이 잘 되는 물체라고 해서 염색체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름 자체는. 자, 1번 양파 뿌리 끝에는 체세포 분열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생장점이 있다. 네, 맞고요. 가는 헬이 나는 고정돼 있는데요. 에탄올과 아세토산은 섞는다 그랬죠. 그래서 에탄올을 섞어서 고정하는 과정이 되겠죠. 에탄올 혹은 알코올을 한다는 건요. 세포가 고정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고 터지거나 이렇게 흐트러지거나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한 게 이제 고정이 되겠고요. 묽은 염산에 넣는 게 해리가 되겠죠. 염산의 작용이 뭐예요? 뭔가를 녹이는 거잖아요. 그치? 해리라는 게 분해하고 녹인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답은 2번 되겠죠.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실험 자체에서 에탄올을 쓰는 이유는 고정함이다. 그리고 묽은 염산을 쓰는 이유는 부드럽게 해리하기 위함이다. 라는 걸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3번에 나는 세포가 잘 분리되도록 조직을 연하게 하는 과정이다 해서 3번에 이제 해리라는 거에 대한 설명이 잘 돼 있고요. 4번 다는 핵과 염색체를 염색하는 과정이다. 아세트산 카민이라는 염기성 염색약을 이용해서 염색한다. 아세트산 카민도 이름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넘어갈게요. 생물의 체세포 분열 결과를 볼 수 없는 것은 그랬는데요. 체세포 분열, 생장하고 그 다음에 상처가 아무는 재생 과정, 그 다음에 단세포 생물 같은 경우는 분열 이런 게 있었죠. 네, 상처가 아문다, 이거 재생이 되겠고요. 성장기에 키가 자란다, 이건 생장 되겠죠. 정자와 난자가 만들어지는 거는 체세포가 아니라 감수 분열의 결과가 되겠고요.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식물 같은 경우는 싹이 튼 씨앗에서 뿌리, 줄기, 잎, 이제 기관이 생장하는 거죠. 기관이 조직이 발달하는 거고 5번에 꼬리가 잘린 도마뱀에서 꼬리가 새로 자라는 건 재생이 되겠죠.
7번에 3번이고요. 8번이 이제 감수 분열에 대한 그림이고요. 이것도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 같은 경우 나가 있고 가에서 이제 염색 분체가 하나씩 있는데 이 염색 분체가 복제가 돼가서 상동 염색체가 되죠. 상동 염색체가 된 다음에 이렇게 붙어요. 이 상동 염색체가 붙는 과정을 접합이라고 하고요. 감수 분열에서만 있는 과정이다. 왜냐하면은 두 번 쪼개지는 과정이 감수 분열을 두 번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한번 붙여놓고 상동 염색체가 쪼개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는 다시 염색 분체가 쪼개지는 과정을 거쳐요. 자, 이거는 감수 분열이다. 그래서 생식 세포에서 일어나는 과정이고요. 1번 정소와 난소. 이제 정소와 난소가 사람의 생식 기관이 되기 때문에 1번 맞고요. A는 상동 염색체가 결합한 이가 염색체, 접합의 결과물이 이가 염색체 두 개가 붙은 걸 이가라고 한다. 이가 염색체가 되겠고요. 그래서 답은 1, 2번이에요. 3번은요. 연속 2의 분열로 두 개가 아니라 제일 끝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4개의 딸세포가 생성되겠죠. 연속 2의 분열로 4개의 딸세포. 4번은요. 다라 과정에서 염색 분체가 아니라 그림에서 보시듯이 상동 염색체가 먼저 분리되고 두 번째 분열에서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되는 거죠. 5번은요. 라마 과정에서 염색체 수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되어 있는데요. 라에서 마는요. 모양은 조금씩 달라도 염색체 하나가 염색 분체 하나씩으로 쪼개지는데 같은 염색체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염색체 수는 일정한 거고요. 제1분열에서 상동 염색체 두 개가 붙어 있다가 이렇게 쪼개지잖아요. 이때는 2분의 1씩 줄어든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1분열에서는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줄어들고 2분열에서는 염색체 수가 그대로 이어진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8번에 1번, 2번 되겠고요. 9번은 체세포 분열과 감수 분열에 대한 설명이고요. 이가 염색체는 감수 분열에서만 볼 수 있다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으니까 1번 되겠네요. 2번은 이제 체세포 분열은 1회, 감수 분열은 2회 분열 이렇게 고치셔야 되겠고 유전 물질의 복제는 체세포 분열에서만 일어난다가 아니라 체세포 분열에서도 일어나고 감수 분열에서도 일어나고 복제라는 거는 항상 감기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감수 분열의 결과 생성되는 딸세포의 염색체 수는 모세포의 한 번 이제 제1분열 때 절반으로 쪼개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2분의 1이겠지. 그치? 그래서 4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이다. 체세포 분열의 결과 4개의 딸세포가 아니라 이제 2개의 딸세포가 되겠고요. 감수 분열의 결과 4개의 딸세포가 되겠죠. 9번에 1번 되겠고요. 10번에 체세포 분열이 일어났을 때와 감수 분열이 일어났을 때 되어 있는데요. 체세포 분열이 일어났을 때는 똑같은 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 지금 1번하고 2번하고 중에 하나가 되겠죠. 체세포 분열은 똑같은 과정이니까. 그리고 감수 분열 같은 경우는요.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가 되겠죠. 그치? 그래서 10번에 2번. 그래서 10번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한번 잘 참고해 보시고요. 체세포 분열은 염색체 수가 똑같다. 그치? 그 다음에 감수 분열 같은 경우는 감수 분열 같은 경우는 염색체 수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그렇죠? 그래서 문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6개가 있었으니까 절반으로 줄어든 감수 분열은 3개가 남아야지. 그치? 그래서 똑같은 종류가 2개씩 해서 6개가 있는데 3쌍씩 있는데 2개씩 3쌍이 있는데 3개로 줄어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11번은 사람의 수정란이 만약에 3회 분열했어요. 만들어진 세포의 수와 3회 분열하면은 2의 3승이니까 8개가 되겠죠. 그치? 그래서 답은 4번 아니면 5번 되겠고요. 염색체 수는 사람이니까 염색체 수는 어차피 46개가 되겠고요. 그죠? 그래서 답은 4번이네요. 세포의 크기는 점점 작아진다고 했었죠. 전체 크기는 똑같은데 전체 합한 크기는 똑같은데 하나당 크기는 작아져야겠지. 그치? 얘는 다시 영양분이 공급되면 다시 커질 거고요. 나중에. 어쨌건 세포 분열할 때는 세포의 크기는 작아진다. 11번에 4번이고요. 12번 수정과 발생이고요. 수정란은 체세포와 염색체 수가 같다 그랬는데요. 절반이 되겠죠. 1번 틀렸고요. 1번 옳지 않은 것. 수정란은 미안해요. 수정란은 체세포와 염색체 수가 같아야겠죠. 그치? 하나의 수정란 난자와 정자가 합쳐진 게 수정란이니까. 그치? 네, 맞아요. 2번 수정란에서 정자와 난자가 수정한다. 수란 관에서. 그죠? 3번 수정란은 난화를 거듭하면서
네, 포배가 됐을 때 자궁으로 착상해가지고 그때가 이제 임신이 된 거다라고 했었고요. 아마 기억이 안 날 것 같아, 그지? 4번 포배 상태에서 착상이 일어난다. 포배라는 건 가운데가 빈 공간이 있고 나머지가 영양세포로 둘러싸여 있는 거를 포배라고 하죠. 나날의 마지막 단계가 포배라고 했었고, 요게 이제 자궁으로 가서 착상되고 태반이 형성되고 임신이 된다. 12번은 답은 5번이고요. 태아는 모체와 연결된 태반을 통해 영양소와 산소를 내보낸다 그랬는데요. 영양소와 산소를 받아야겠죠. 네, 내보내면 안 되겠고, 받고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보내겠지. 12번에 5번 되겠고요. 13번 출산까지의 과정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들인데요. 난소에서 난자가 배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수란관에서 난자와 정자가 수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난화를 거쳐서 착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태반을 형성한 다음에 출산한다. 13번에 4번 되겠어요. 14번 유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그랬는데요. 표현형이 같으면 유전자형이 항상 같다 그랬는데요. 잡종과 순정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면은 완두콩 같은 경우 둥근형이라도 유전자형으로는 라지 R 있고 라지 R, 스몰 R 있지만 얘는 순정이고 잡종이지만 얘 둘 다 우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둘 다 둥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유전자형은 다르지만 표현형은 같아. 그치? 표현형은 우리가 한글로 뭔가 특징을 표현할 때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모습이나 색깔 같은 거. 그 다음에 유전자형은 기호로 나타나. 그래서 답은 1번이네요. 유전자형이 라지 AA, 라지 BB인 개체는 순정이죠. 같은 기호로 되어 있으니까. 대리 유전자는 상동 염색체의 같은 위치에 있는 걸 말하는 거고요. 4번 완두씨의 모양이 둥근 것과 주름진 것은 대립형질이다. 대립형질이라는 것은 뚜렷하게 드러나는 모습을 말하는 거죠. 5번 라지 A, 스몰 A와 같이 유전자 구성을 알파벳 기호로 나타내는 걸 우리 유전자형이라고 한다고 했죠. 14번은 1번이고요. 15번은 노란색 완두와 초록색 완두인데 노란색 완두는 우성, 순종, 초록색 완두는 열성, 순종이 되겠고요. 각각 라지 Y, 스몰 Y가 나오니까 이때 YY 하고 YY 이렇게 라지 YY, 라지 Y, 스몰 YY 얘네가 1대 2대 1로 분리가 된다 그랬죠. 이게 분리 법칙이었고 이때 라지 Y를 갖고 있는 애들은 노란색 그리고 스몰 Y만 있는 애들은 초록색 이렇게 3대 1로 나눠진다 그랬죠. 여기 이제 분리의 법칙이었었고요. 그래서 노란색이 이제 우성되겠죠. 그러니까 1번 틀렸고요. 잡종일 때 유전자형은 라지 Y, 스몰 Y가 되겠죠. 그지? 라지 Y 하고 스몰 YY 그래서 부와 모가 이렇게 라지 YY, 스몰 YY가 있으면 잡종 1대에서는 라지 Y, 스몰 Y가 이렇게 형성된다고 했잖아요. 얘는 라지 Y만 나오고 얘는 스몰 Y만 나오는 거죠. 얘를 가지고 이제 타가 수분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얘네는 타가 수분, 얘네는 타가 수분, 서로 다른 식물이니까, 그지? 얘네는 같은 식물에서 나온 씨앗들로 교배를 한 거니까 얘는 자가 수분 되겠죠. 자가 수분이고 1세대, 잡종 1세대. 얘가 아까 전에 했듯이 이렇게 YY, Y, 라지 Y, 스몰 Y, 라지 Y, 스몰 Y, 스몰 Y, 스몰 Y 이렇게 해서 1대, 2대, 1 그죠?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얘가 잡종 1대 아유 아닌데 다른 방 얘가 잡종일 때가 되겠고 얘는 이제 2대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요거는 이제 색깔에 대한 거고 모양에 대해서는 라지 R, 뭐 스몰 R 써서 이제 기호를 하시면 되겠죠.
잡종 1대는 그래서 라지 Y, 스몰 y가 되겠고요. 잡종 1대에서 4종류의 생식세포가 만들어지고요. 가 아니라 3종류가 만들어지겠죠. 1대 2대 1로. 잡종 2대에서 나와 다는 유전자형이 다르다 그랬는데요. 나와 다는 유전자형이 같은 거겠죠. 라지 Y, 스몰 y. 그치? 그래서 가는 라지 Y, 라지 Y. 나다는 라지 Y, 스몰 y가 되겠고요. 라 같은 경우는 스몰 y, 스몰 y가 되겠죠. 이렇게 이제 빈칸을 채울 수 있어야 돼요. 사각형을. 답은 15번에 2번 되겠고요. 16번 순정의 키 큰 완두와 순정의 키 작은 완두 똑같은데요. 문자만 바꾸시면 되고요. 그래서 TT, 라지 T, 스몰 T, 스몰 TT 이렇게 되고 똑같이 1대 2대 1이 되겠고 이제 표현형은 T가 키죠. 네. 키 큰이 되겠고 키 작은이 되겠죠. 그래서 유전자형은 1대 2대 1이 되겠고 표현형은 키 큰이 3 그리고 키 작은이 1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키 큰 애들은요 총 1000개 그러니까 1000 곱하기 되겠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네요. 잡종 1대에서 이제 키 큰 완두만 나왔다 돼 있고 그 다음에 잡종 1대를 키 작은 완두와 비교를 다시 했네요. 잡종 1대에서는 라지 T, 스몰 T가 되겠고 그 다음에 키 작은 애들은 스몰 TT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애들은 라지 T, 스몰 T 라지 T, 스몰 T 스몰 T, 스몰 T 스몰 T, 스몰 T 그래서 이렇게 해서 유전자형의 B는 1대 1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표현형의 B는 키 큰데 키 작으니 1대 1이다. 그죠? 그래서 절반이니까 1000개니까 500개 500개 이렇게 되겠네요. 키 큰은 500개 키 작은은 500개. 네. 자 17번 잡종 1대 유전자형은 돼 있고요. 이제 이렇게 해서 표현형을 두 가지를 섞었을 때가 우리가 이제 독립의 법칙이 적용된다고 말씀드렸었고요.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9대 3대 3대 1 기억나나요? 자 하나의 경우는 우리가 3대 1 유전자형은 1대 2대 1이고 표현형은 3대 1이었죠. 여기 3대 1이었죠. 그런데 표현형을 두 개를 섞었어. 그러면 이제 각각 9대 3대 3대 1의 비율로 나올 거고 만약에 하나의 형제만 따질 때는 만약에 뭐 12대 4니까 3대 1 혹은 9대 3 합쳐서 12대 4 이렇게 해서 각각의 형제는 또 3대 1로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이제 독립의 법칙이었어요. 잡종 1대 유전자형은요 라지 R, 스몰 r, 라지 Y, 스몰 y 이렇게 해서 잡징이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각각의 모양에 대해서는 라지 R, 스몰 r 그지? 색깔에 대해서는 라지 Y, 스몰 y 해서 17번에 5번 되겠고요. 18번은 잡종 1대에서 만들어진 생식 세포 되는데요. 라지 R, 스몰 r, 라지 Y, 스몰 y를 가지고 이제 조합을 하면 라지 R, 라지 Y 그 다음에 라지 R, 라지 R, 스몰 y 그리고 스몰 r, 라지 y 스몰 r, 스몰 y 이렇게 형성되겠죠. 헷갈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가지고 이제 조합을 하면 4, 4, 16이니까 16가지의 네모 칸을 채우게 되겠죠. 네, 그죠? 19번에 가나다라의 비율로 옳은 것은 내 이제 외우시면 되죠. 9대 3대 3대 1 알겠지? 그래서 19번에 4번 되겠고요. 잡종 2대에서 표현형이 잡종 1대와 같은 것은 1호선 몇 개일까 돼 있는데요. 잡종 1대는 라지 R, 스몰 r, 라지 Y, 스몰 y고요. 씨앗이 총 3200개고 3200개 중에서
16개를 다 하려니까 저도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답은 한번 찾아보세요. 답은 20번에 4번 되겠고요. 21번부터는 제가 한번 답만 부를 테니까 한번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자, 21번은 사람의 유전 연구는 쉽지 않다. 그치? 왜냐하면 세대가 길고, 그 다음에 뭐 유전을 이제 뭐 새끼도 자손도 적고, 그 다음에 남녀를 교배를 우리가 마음대로 인위적으로 할 수도 없고, 이런 등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했잖아요. 21번에 그래서 5번 되겠고요. 쌍둥이 연구도 있네요. 쌍둥이 연구는 유전과 환경 같은 특징을 알 수 있다고 했고, 일란성 유전자와 일란성 쌍둥이와 일란성 쌍둥이를 비교한다 그랬었죠. 22번부터는 답만 부를게요. 3번, 그 다음에 23은 3이고요. 24는 3, 25는 5, 26은 간은 AO, 나는 BO, 다는 AA 이렇게 되겠고요. 27은 3, 28은 50%. 그래서 혹시라도 질문 있으신 분은 다음 주에 한번 풀어보고 질문 여쭤보시면 제가 이제 다시 풀어보도록 하고요. 일단 진도상 넘어갈게요. 자, 58페이지 역학적 에너지 전환과 보전이 되겠고요. 1번 쉬었다가 할게요. 자, 20번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20번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계산하면요. 라지 R, 스몰 r, 라지 y, 스몰 y인 표현형을 찾으는 거니까 둥글고 노란 걸 찾는 거잖아요. 둥글고 노란 게 9대, 3대, 3대 1에서 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3200 곱하기 이게 몇 개냐? 16개 중에 9개 해서 200 하면 1800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네요. 그치? 그래서 20번 이렇게 계산을 한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58페이지 역학적 에너지 전환과 보전이고요. 우리 역학적 에너지라는 건요, 운동하고 있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가 두 개가 있는데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있고요. 위치 에너지라는 거는 어떤 기준면에 대해서 위치 혹은 높이가 가진 에너지라고 했잖아요. 예를 들면은 지표면에 대해서 높이 끌어올린 물체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얘가 딱 떨어질 때 뭔가 속력이 가해지면서 빵 하고 밑을 때리면서 어떤 물체를 딱 때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만약에 뭐 말뚝 같은 게 있다. 그러면 빵 쳤을 때 말뚝이 들어가겠지. 그래서 일로 전환이 된다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래서 위치 에너지라는 건요, 어떤 기준면, 보통은 이제 중력에 대해서 지표면을 기준으로 해서 가지는 위치가 가지는 에너지가 됩니다. 이 위치라는 건 높이가 되겠고요. 그래서 위치 에너지는 우리가 식을 그래서 위치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가 있고,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합친 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운동하고 있는 물체가 가진 에너지 중에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나눠지는데, 위치 에너지는 어떤 기준에 대해서 위치, 높이가 가진 에너지를 말하는 거고, 운동 에너지는 어떤 물체가 가지고 있는 운동하고 있을 때 순간적인 에너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합쳐서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고요. 위치 에너지는 우리가 9.8 곱하기 높이, 질량을 먼저 쓸게요. 질량 곱하기 높이가 되겠고요. 더하기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이다 하고 하나씩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위치 에너지는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를 우리가 정의를 했었고, 운동 에너지 같은 경우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이라고 우리 1학기 때 정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생각이 잘 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오늘 하나에 그냥 딱 정지해 있는 물체가 위치 높이 어떤 높이에 있을 때는 위치 에너지 하나만 갖겠죠, 그렇지? 근데 이 물체가 점점 떨어질 때, 만약에 지표면에 떨어지기 직전 막 떨어지고 있을 때는 높이도 가지지만 운동하고 있으니까 운동 에너지도 가지겠지, 그지? 그래서 이 높이가 가지고 있던 정지해 있던 물체가 위치 에너지만 가지고 있던 것이 어떤 지점에서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같이 가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합은 항상 같다라는 게 이제 역학적 에너지가 되겠고요. 역학적 에너지는 그래서 보존이 된다는 게 이제 2번, 3번에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어쨌건 요거를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요거를 기호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그래서 질량은 m이라고 표현하고요. 매스, 그 다음에 우리는 9.8을 보통 중력 가속도를 기호로 써서 g라고 쓰죠. g 곱하기 높이는 하이트 약자라서 h 이렇게 외우시고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 이렇게 외우시면 좀 길잖아, 그치? 그래서 기호로 외우세요. 위치 에너지는 mgh, 그리고 m은 매스 질량이고 보통 질량은 그래서 보통 m으로 표현해. 과학에서는 g는 중력 가속도 g로 이제 표현하시고 h 같은 경우는 하이트, 그래서 높이, 그리고 운동 에너지 같은 경우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 매스 m, 그리고 속력은 velocity v가 되겠죠. v의 제곱해서 mgh 더하기 2분의 1 mv 제곱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는 이렇게 mgh, 그리고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 이 합한 값이 항상 보존된다는 거고요. 예를 들면 어떤 물체가 지표면에 대해서 높은 곳에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얘가 처음에 이 높이를 h1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질량은 m이에요. 질량은 변하지 않으니까 그냥 m 쓰면 되겠죠. 얘가 처음에 mgh1이라는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이때는 운동 에너지가 없죠. 정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 0이고 위치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인 상태인 거죠. 얘가 제일 밑에 떨어져가지고 이제 지표면에 딱 닿기 직전 가장 빠른 순간, 요때는 이제 위치 에너지는 거의 0이 됐죠. 0이라고 치고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만 갖겠죠. 요때 마찬가지로 질량은 그대로고요. 2분의 1 m v 1이라고 할게요. 2라고 할게요. 제로라고 할게요. 제로. 이때가 이제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는 0이 되고 운동 에너지가 최대일 때가 되죠. 마찬가지로 이때도 역학적 에너지가 되겠고요. 이때는 운동 에너지가 최대가 되면서 역학적 에너지가 정의가 되는 거고, 가장 높이 있을 때는 운동 에너지가 0이고 위치 에너지가 최대일 때 역학적 에너지로 정의가 되겠죠. 이 물체가 어떤 위치에 이렇게 있어. 이때 제일 높을 때 있을 때는 H1이라고 했었고 H0라고 하고, 만약에 얘가 가운데 있어요. 가운데 쪽에. 그리고 가운데의 높이가 H1이라고 할게요. 그럼 얘가 가지는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도 가지고 운동 에너지도 가지고 있겠죠. 떨어지고 있는 중이니까. 그래서 얘를 정의하면요. mg H1 더하기 2분의 1 m v, 이때는 속력을 v1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얘가 역학적 에너지 값을 갖는다는 거고요. 위치 에너지가 최대일 때의 역학적 에너지, 운동 에너지가 최대일 때의 역학적 에너지, 그리고 어느 순간을 지나고 있을 때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합한 역학적 에너지가 모두 같겠죠. 그죠? 그치? 그래서 얘는 위치 에너지가 쪼개지면서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지표면에 닿았을 때는 운동 에너지가 최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역학적 에너지에 대한 보존 법칙이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뭐 우리가 앞에서 1학기 때 배웠던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합쳐서 이 합은 일정하게 유지된다라는 거,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책을 한번 다시 볼게요. 자, 역학적 에너지 전환과 보존을 보시면요. 역학적 에너지는 물체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운동하고 있는 물체가 가지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이 되겠고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위치 에너지는 기준면에 대한 높이, 위치가 가지는 에너지가 되겠고, 운동 에너지는 운동하는 물체의 직접적인 운동 에너지가 되겠죠.
네, 역학적 에너지 전환은요, 이제 우리가 보통 롤러코스터를 많이 예로 드는데요, 가장 높이 있을 때가 이제 제일 밑점이 되겠죠. 가장 높이 있을 때는 운동 에너지가 없죠. 그러니까 속력이 0이니까 정지해 있는 상태니까, 그지? 위치 에너지만 갖겠지. 그래서 위치 에너지가 최대일 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쭉 떨어지면서 밑으로 내려오면서 점점 속력이 빨라지겠죠. 빨라지다가 가장 아래쪽에 있을 때, 바이킹 생각하셔도 되고요. 롤러코스터도 생각하셔도 되는데, 바이킹 생각한다면요, 바이킹이 제일 위로 올라갔을 때가 속력이 0이 되고 순간적으로 멈춰 있잖아요. 바이킹 혹시 알죠? 네. 그러다가 바이킹이 쭉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쭉 내려올 때 가운데를 지날 때가 제일 빠르게 하고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제일 높이 올라갔을 때 다시 느려지고 정지했다가 다시 한번 떨어질 때 가운데에서 제일 밑에 가운데에서 빨라지고 다시 올라가죠. 그렇게 해서 제일 아래쪽에 있을 때 속력이 가장 빨라지겠지. 그치? 이때는 위치 에너지가 0이 되겠죠. 그리고 운동 에너지는 최대가 되겠고. 네, 그런 그림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거는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갖는다라는 게 되겠죠. 밑에 이제 내려갈 때를 보시면요, 내려갈 때는 물체 높이가 점점점 낮아지면서 위치 에너지는 감소한다, 그죠? 대신에 위치 에너지가 낮아진 만큼 위치 에너지가 감소한 만큼 뭘로 전환된다?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고 이때 속력은 점점점 빨라지겠죠. 그래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다. 이렇게 해서 밑줄 한번 그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다. 그래서 내려갈 때는 이렇게 내려갈 때는 위치 에너지가 감소한 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 그치? 그래서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증가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고요. 올라갈 때는요, 물체 높이가 점점점 올라가니까 속력은 점점점 느려질 거예요. 대신에 위치 에너지는 점점 커지겠죠. 그래서 물체 높이가 높아지면서 위치 에너지는 점점점 증가하고요. 물체 속력은 점점점 느려지니까 운동 에너지는 감소하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밑줄 하시면 될 것 같고,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전환된다. 그래서 이번에는 운동 에너지가 감소한 만큼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는 게 되겠지.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다는 거고요. 3번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서로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서로 상호간에 상호 전환하면서 항상 그 합은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고 그 값은 항상 일정하다라는 게 역학적 보정 법칙이 되겠고요. 공기 저항이나 마찰이 없다는 가정하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일정하게 보존된다. 거기다 이제 밑줄에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통 이 단원 같은 경우는 이제 계산해서 일정한 합이 나오도록 유도하는 문제들이 나올 것 같고요. 자, 밑에 이제 표를 보시면요, 5점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점에서는요, 위치 에너지가 9.8mh라고 되어 있는데 이 9.8이 이제 저는 아까 전에 g라고 이제 표현을 했었고요. 외우실 때는 그냥 mgh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9.8mh고 역학적 에너지의 합은 운동 에너지가 0이니까 9.8mh가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A 지점, 가운데 지점이에요. 이때는 9.8mh1과 2분의 1 mv1 제곱이 있고요. 합이 역학적 에너지의 원래 9.8mh와 일정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B점에서는 이제 위치 에너지가 0이 되겠죠. 지표면이니까 이때 속력은 최대이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2 제곱은 최대가 되겠고요. 역학적 에너지는 2분의 1 mv2 제곱으로 정의할 수 있다라는 거고, 밑에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역학적 에너지들은 항상 보존이 된다라는 거. 그게 이제 밑에 있는 식이 되겠어요. 밑에 있는 연직 위로 던져 올린, 연직 위로라는 거는 지표면에 대해서 수직으로 올렸다는 소리고요. 역학적 에너지 전환과 보존 똑같은 얘기인데요. 그림을 보시면요, 점점점 위치 에너지는 높아 1, 2, 3으로 올라갈수록 위치 에너지는 커지고 운동 에너지는 작아진다는 걸 표현하는 거고요. 그 합은 항상 역학적 에너지고 일정하다라는 걸 이제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올라갈 때 제일 아래쪽에 화살표 보시면요, 감소한 운동 에너지만큼 위치 에너지 증가가 했던 얘기죠. 오른쪽에 내려갈 때는요, 감소한 위치 에너지만큼 운동 에너지 증가가 되겠죠. 거기다 이제 밑줄에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것들은 이제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가만히 있는 물체를 이렇게 떨어뜨릴 때도 표현할 수 있고요. 롤러코스터처럼 표현할 수도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진자나 바이킹 같은 운동에서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플러스 강의에 2번 있죠. 거기에 이제 진자 운동이라 해가지고 추를 매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반복적으로 운동하는 운동을 이제 진자 운동이라고 하잖아요. 이걸로 한번 표현해 보시면
A, B, C가 있는데요. 여기가 가장 A하고 C가 가장 높이 올라간 지점이에요. 최대로 올라갔고 이제 떨어지는 지점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B는 가장 아래쪽이고 가장 빠른 지점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A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를 제일 높은 지점이니까 MGH 제로라고 할 수 있고 얘도 MGH 제로라고 할 수 있겠죠. B 같은 경우는요. 얘는 이제 위치 에너지를 가지지 않는 얘가 비준면이 되니까 그치? 0이 되겠고 운동 에너지만 MV 제로 이렇게 해서 각자 가지는데 이렇게 만약에 가운데 있는 지점이다 얘가 D고 E다 얘 같은 경우는 이 같은 경우는 D와 E 같은 경우는 이런 지점이 되겠죠. 위치 에너지도 가지고 속력도 가지고 그죠? 그냥 식으로만 표현해보면 1 더하기 2분의 1 MV1 제곱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각각의 지점에서의 식을 세워서 풀 수 있으면 된다는 거고요. 문제를 풀면서 한번 볼게요. 1번 자 오른쪽에 같이 볼게요. 공기 저항과 마찰이 작용하지 않을 때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돼 있는데요. 1번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이다. 5가 되겠죠. 낙하하는 물체의 위치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다 그랬는데요.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다고 그랬고요. 낙하한다고 그랬으니까요. 위치 에너지는 감소하고 운동 에너지는 증가하겠죠. 그래서 5가 되겠고요. 연직 위로 던져 올렸어요. 위쪽으로 던져 올린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점점점 감소가 아니라 일정하다고요. 그치? X가 되겠습니다. 1번에 OOX. 2번은요. A에서 B 구간으로 떨어질 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는 거니까 위치 에너지는 감소하겠죠. A에서 B 구간에서 위치 에너지가 감소한 만큼 운동 에너지로 증가하겠죠. 그래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다가 되겠고요. 2번은 3번은요. BC 구간은 다시 올라가는 구간이에요. 운동 에너지가 점점점 감소하겠죠. 높이 올라가니까 점점점 느려지잖아요. 그치? 4번은요. BC 구간에서는요. 운동 에너지가 감소한 만큼 위치 에너지로 증가한다. 혹은 전환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1번은 감소한다. 2번은 위치, 운동. 3번은 감소, 4는 운동이 위치로. 자, 3번은요. A점에서 공의 위치 에너지 되는데요. 한번 3번, 4번, 5번 한번 풀어보세요. 보통 단하고 중력 가속도를 특별히 주어지지 않는 한은요. 9.8을 그냥 곱하시면 되고요. 문제마다 10으로 곱하라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으면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3번은요. A점에서 공의 위치 에너지는 돼 있는데요. A점이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는 일단은 질량 2에다가 높이 2.5로 하신 다음에 곱하기 9.8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9.8 곱하기 2 곱하기 2.5 해서 9.8 곱하기 2 곱하기 2.5는 이제 5니까
49줄 되겠고요. 얘는 지금 현재 위치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인 경우가 되겠죠. 제일 높이 있을 때. 그래서 1번은 49줄이 되겠고요. 2번 B점 지표면에 막 도달한 순간 위치 에너지는 0이 되겠고 다 운동 에너지로 최대로 전환이 되겠죠. 똑같이 49줄이 되겠죠. 그치? 그래서 2번도 49줄이 되겠고요. 3번 B점에 도달한 순간 공의 위치 에너지는 0이죠. 4번 B점에 도달한 순간 운동 에너지가 49줄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겠죠. 4번은요. 1번 A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A점에서는 막 던지기 시작했고 가장 빠를 때예요. 그래서 위치 에너지가 0이고 운동 에너지는 최대가 되겠죠. 그래서 X가 되겠고요. 2번 A에서 B 구간으로 올라가는 동안에는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면서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겠죠. 그래서 O가 되겠고요. 3번 CD 구간은요. 제일 높이 있다가 이제 떨어지는 구간이에요. 역학적 에너지는 일정한 거니까 X가 되겠고요. 이 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이 점에서는 가장 위치가 에너지가 0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모든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 순간이잖아요. 가장 큰 순간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C점과 이 점 사이의 위치 에너지 차와 같다. 위치 에너지와 같다는 소리죠. 그래서 O가 되겠고요. 자, 5번은요. 이제 운동 에너지가 이제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14의 제곱이 되어 있고요. 얘가 모든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 전환된 순간을 말하는 거잖아요.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가 같다.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해서 이쪽은 이제 98이 나오고 이쪽은 9.8 곱하기 높이 H가 되니까 H는 10m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겠죠. 이렇게 식을 짜는 거니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시고요. 자, 잠깐만 넘겨서 60페이지 여기만 하고 칠게요. 자유낙하는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실험이고요. 이제 앞에서 때 했던 거를 실험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과정을 한번 보시면요. 쇠구슬의 질량 M을 측정한 다음에 이번에 O점과 A점의 높이를 이제 측정해야겠죠. 높이 H. 그리고 3번 쇠구슬을 O점에서 가만히 떨어뜨려 A점과 B점을 지날 때의 속력을 측정하겠죠. 속력 측정기가 있는 거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평균을 구했어요. 자, 결과를 보시면요. A점에서는 뭐 쇠구슬의 속력이 평균 한 3.136으로 나오고요. B점에서는 4.43. 그래서 A가 더 높으니까 당연히 B가 더 낮잖아요. A는 더 높고 A가 더 높으니까 B에 비해서 위치 에너지가 더 큰 거고 대신 운동 에너지는 작겠죠. 그리고 B 같은 경우는 A에 비해서 운동 에너지가 더 크고 위치 에너지는 더 작겠죠. 그치? 그래서 그 값을 이제 계산한 거고요. O점 같은 경우는 위치 에너지가 1.08이 나왔고 A점 같은 경우는 위치 에너지가 0.54, 운동 에너지가 0.54. 왜냐? 절반 가운데 지점이니까 딱 반반씩 나온 거고요. 합이 1.08로 동일하더라. 그죠? B점 같은 경우는 가장 아래점이니까 위치 에너지는 0이고 운동 에너지는 속력이 최대일 때고 계산해 보니까 1.08 나오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위치 에너지가 최대일 때랑 운동 에너지가 최대일 때의 값이 일정하더라 라는 거에 되겠고요. 최고 높이의 절반 지점에서 반반씩 나온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정리 보시면요. 낙하하는 물체의 위치 에너지의 감소량과 운동 에너지의 증가량은 같다라고 할 수 있고요.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일정하게 보존된다. 그죠? 요거는 단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공기의 저항은 무시한다. 알겠죠? 공기의 저항과 마찰력은 무시한다. 자, 밑에 확인 문제 볼게요. 쇠구슬이 낙하할 때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다고 했죠. 5가 되겠고요. 쇠구슬의 역학적 에너지는 A점을 지날 때 최대이다 되는데요.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일정하다. X가 되겠고요. 쇠구슬이 낙하하는 동안 중력이 계속 작용하므로 쇠구슬의 역학적 에너지는 점점 일정하다. 그죠? X. 공기저항을 무시했을 때 낙하하는 높이를 알면 속력을 구할 수 있겠죠. 각 지점에서의 속력도 다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5가 되겠고요. 높이가 5점의 2배인 곳에서 쇠구슬을 가만히 떨어뜨리면 B점에서 쇠구슬의 속력은 2배가 된다. 그랬는데 계산해보시면 정확히 2배는 안 나오겠죠. 당연히. 2배가 되는 건요. 운동 에너지가 2배가 되겠지. 속력이 2배가 됩니다. 위치 에너지가 2배가 되면 운동 에너지도 2배가 되는 거니까. 그죠? 2번요. 공이 A점에서 B점과 C점으로 이동하는 동안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 하는데 속력이 점점점 감소하니까 운동 에너지도 감소하겠죠. 그죠? 네. 오른쪽에 있는 61페이지는 한번 각자 한번 연습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시고요.
각각의 예는 있지만 연적 위로 올리던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위로 그냥 연직 상방으로 던져 올리던지 아니면은 롤러코스터라든지 진자 운동이라든지 다 똑같이 해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각 지점마다는 이제 위치 에너지가 최대인 지점은 높이가 최대일 때, 그리고 가장 아래 지점 높이가 0인 지점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최대가 된다. 똑같은 내용이니까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분만 쉬었다가 이제 전기 에너지로 넘어갈게요.